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한 창경궁의 한 방에서 시작합니다. 제 앞에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불 하나가 있고 창호지 너머로는 겨울바람이 바람꽃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10살. 손바닥만한 세상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이곳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숨을 고르곤 했어요. 제 발밑에 깔린 이 마루가 앞으로 제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기억하게 되리라는 걸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런 말이 어깨에 비수처럼 꽂히던 시절이었죠. 여러분,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살짝 눌러주세요. 하지만 정말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과 현지 시간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 창경궁의 기운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공간도 같이 느끼고 싶거든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고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나는 그토록 어린 나이에 세자빈이 될 사람이자 풍산 홍씨 가문의 희망을 등에 짊어진 채 이곳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제게 처음 다가온 것은 화려한 비단도 따뜻한 환대도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예법, 끝없는 절차, 그리고 서로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웃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숨을 쉬는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궁이라는 곳은 늘 그렇습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말에는 칼날이 달려 있어요. 제가 처음 밤을 맞던 날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궁간에는 귀신이 어른거린다는 이야기였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방에서 혼자 자는 아이에겐 그 이야기가 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궁 안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훨씬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고 때때로는 귀신보다 조용히 다가오니까요. ASMR 속삭임처럼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술은 훗날 제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려주게 되지요. 한 번은 대전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는데 바람이 창호지를 파르르 흔들며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찰칵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여긴 오래된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다. 마치 조상들 중 한 분이 제게 경고를 주는 듯 했죠. 옛 지혜에서 말하길 많이 보는 자가 오래 산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의 나를 떠올리면 조금 웃음이 나오는 구석도 있어요. 제가 궁중 예법을 배우던 첫날 선생님이 묻더군요. 아가씨, 궁중 예법 중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오? 저는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않기요. 선생님이 잠시 숨을 삼키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중요하나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오. 그 말이 당시엔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약간 농담 반 진심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중 예법은 결국 정치였으니까요. 학문적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궁중의 기류, 즉 보이지 않는 권력의 흐름, 이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성격과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그 증거거든요. 이 궁의 바람이, 소리들이, 기척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 제 판단과 눈을 키워줬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저는 궁간의 구조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어떤 날은 누가 무슨 방향에서 오는지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궁은 그런 곳입니다. 아무 말 없어도 말이 오가는 공간.
그리고 아무도 저를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일찍 제게 시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이 될 소녀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훗날 한 왕의 어머니가 될 운명의 사람으로서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그림자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아주 오래 저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나는 어느새 16이 되었고 세상의 이면을 더 뚜렷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새손에게 간택되던 그날의 북소리는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궁에서 배운 것 중 가장 무서운 건 어떤 소리는 사라져도 어떤 기운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그 기운이 바로 폭풍 전야였습니다. 눈앞은 고요하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진동이 일어나는 순간들. 그리고 제 곁에 남편, 사도세자는 그 폭풍의 중심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변화는 아주 미세했습니다. 어느 날은 검을 들고 마루를 맴돌며 혼잣말을 했고, 또 어떤 날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이 때로는 소란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남편이 웃는 모습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알아차린 것도 그 즈음이었고요. 이유를 알 수 없게 흥분했다가 급히 가라앉는 모습은 어린 저에게 공포를 주었지만 동시에 측은함도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었고 조선의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저는 세자저하의 처소로 불려 들어갔는데 저하는 홀로 앉아 비 내리는 창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것도 모른 채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그 순간 제 등줄기에 희미한 한기가 스쳤습니다. 옛사람은 우레가 치기 전 새들이 먼저 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새들 중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둘러싼 기운이 점점 더 거세지는 걸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으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사실 하나 들려드릴까요? 궁중에는 특정 시간이 되면 사람의 심리가 흔들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촛불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 그것은 마치 현실과 비현실이 겹쳐지는 시간이라고들 하죠. 남편도 그 시간대만 되면 감정이 뒤틀리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하 괜찮으세요? 그러면 그는 잠시 제 눈을 보다가 다시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도 사도세자의 기행이 병이었는지 아니면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논쟁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저는 그 논쟁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저에게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제 곁에서 고통받던 한 명의 남편이었거든요. 세자가 아닌, 저하가 아닌 그냥 외롭고 혼란스러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제 역할을 다하려 했습니다. 세 손을 낳고 두 공주를 낳고 하루하루를 지탱했습니다. 궁이라는 곳은 누군가의 불행을 오래 기뻐하지도 오래 슬퍼하지도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다음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다음 인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옆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슬픔은 누구에게도 크게 이야기할 수 없었죠. 궁은 감정을 내보이는 이에게 잔인한 광장을 펼쳐 보이는 곳이니까요. 한 번은 대비마마가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빈궁, 세상은 무엇보다 조용히 침몰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 속에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병이 깊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그 사실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실수를 기회로 이용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의 고통을 비밀스러운 무기로 삼겠죠.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새손 훗날의 정조를 품에 안아 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눈동자 어딘가에는 이미 깊은 파문이 생기고 있다는 걸요. 아이는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아들에게 100년 뒤까지 그림자를 들이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세자빈이 아니라 한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폭풍이 몰려오면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 누군가가 제가 될 것임을 어쩌면 깊은 내면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곧 모두를 삼킬 만큼 거대한 규모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을 말할 때 늘 뒤주 사건을 중심에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우박처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용히 형성되던 먹구름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생애에서 가장 숨이 막히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선택 하나가 조선의 왕통을 바꾸었고 제 아들 정조를 살렸으며 저 역시 살아남게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종처럼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기억은 제 삶에서 가장 선명하지만 동시에 가장 마주하기 어려운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영조께서 분노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눈빛은 너무 날카로워서 마치 잘못 보기라도 하면 제 몸이 그대로 파편처럼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세자를 가두어라. 그 명령은 번개처럼 내려쳤고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귀에 박히고 있었죠. 뒤주가 끌려 나올 때 저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 안에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머리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뒤주에 넣는다는 건 말 그대로 세상을 버린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제 입술에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고 오직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조를 살려야 해. 제가 어떤 아내였는지, 어떤 여인이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순간의 제 역할이었어요. 저는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미래왕의 어머니였고 조선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기절하지 않았던 건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몸이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정신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모든 감각이 맹렬하게 깨어나는 법입니다. 한중록에 쓴 것처럼 저는 시아버지 영조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모자 보존함이 다 성근이올소이다. 지금도 그 문장을 떠올리면 손끝이 떨립니다. 제 마음은 울부짖고 있지만 제 입은 철저히 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 앞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저는 아들을 살렸고 제 삶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옛 지혜에서는 물러남이 곧 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날 저는 물러났습니다. 내면에서는 피가 역류했지만 겉으로는 모든 감사를 다해 저를 올렸습니다. 그 한 걸음의 물러남이 아들을 왕으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 하나 들려드릴까요? 뒤주 사건이 있던 그 시기의 궁궐 문서들에는 유독 바람의 세기를 기록한 날이 많습니다. 바람이 세면 기록관들은 항상 특별한 일의 전조라고 생각했죠. 학자들은 아직도 그 기록을 두고 토론합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심리적인 흔적이었을까? 바람은 시대의 귓속말 같다고 하니까요. 사도세자께서 뒤주에 갇히던 그 순간, 저는 제 영혼이 반으로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아내로서의 절망이었고, 다른 한쪽은 어머니로서의 자각이었죠. 최소한 제 아들만큼은 이 비극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은 너무 강렬해서 그날 밤 저는 잠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궁 밖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상한 점은 비가 오는 소리가 마치 뒤주 위로 쏟아지는 듯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제 방의 부엌마루에 앉아 한밤중에도 울음을 삼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울음소리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칼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울어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나 내가 단 한 번의 말을 제대로 하면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내로서의 나를 죽이고 어머니로서의 나를 살리는 길을요. 그날 이후 궁은 달라졌고 저는 더 이상 어린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저를 이끌었고 제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만든 첫 번째 문이었죠. 남편을 잃은 뒤 세상은 잠시 조용해지는 듯했지만 여러분 아시죠? 진짜 폭풍은 늘 첫 비명 이후에 찾아옵니다. 사도세자 저하를 잃고 난 뒤 저는 제 자신이 하나의 얇은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던 그날, 저는 누군가 제 등에 아주 조용히 손을 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이제 내 차례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제 삶이 편안해졌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 궁은 제 숨결 하나도 마음대로 허락하지 않는 새로운 전장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 발등을 찍은 것은 다름 아닌 제 친정 풍산홍씨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1778년 삼촌 홍인환이 사사되던 날, 저는 멀리서 북소리를 들었습니다. 국문장에서는 늘 북이 울리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북소리가 제 심장하고 박자를 완전히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피를 짜서 악기로 만든 것처럼요. 정조는 왕권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척 세력을 제거하는 건 당연했고 제 친정이 그 칼날 위에 서게 된 건 어쩌면 숙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어요. 제 가족이 무너져 가는 걸 지켜보는 건 마치 속눈썹을 하나하나 뽑히는 고통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에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던 날이 있어요.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죠. 너의 길이 옳다면 나는 잠시 아프면 된다. 이 말이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속은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섬세한 도자기 표면에 머리카락 굵기의 금이 스윽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궁에서는 금이 생겨도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는 순간 조각난 건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도, 우리의 나라까지 위험해지니까요. 이 와중에도 희한하게 떠오르는 사실 하나. 어떤 학자들은 조선 후기 궁 중 여성들의 감정 억제 능력이 현대인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감정 하나 잘못 드러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논문을 봤을 때 조금 웃었습니다. 그걸 논문으로 쓰다니 학자들도 참 고생이 많다.
궁에서 살아보면 굳이 연구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살기 위해 숨죽여 감정을 접는 법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정조가 왕이 된 뒤 저는 계속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왕의 어머니라 부르며 높이 떠받들었지만 그 말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었어요. 정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새로운 권력의 축, 때로는 장애물. 그래서 저는 더 침착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시에 제 친정의 정치적 그림자가 너무 크게 들이우지 않도록 늘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척, 슬프지 않은 척,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척. 척, 척, 척. 척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단 하나였습니다. 때를 기다린다. 성급히 움직이는 것은 불꽃을 떨어뜨린 종이처럼 순식간에 타버리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안으로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띄었죠. 궁에서는 미소도 방어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조가 제 회갑을 맞아 화성행궁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따뜻했고 등불은 서로에게 길을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정조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차 친정의 이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순간 제 눈 속에서 아주 오래된 살얼음이 찰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시대가 끝나고 손자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은 제 침묵을 지혜라 불렀지만 사실 그건 지혜와 고통에 뒤섞인 결과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궁에서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조차 사치였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았고 견뎠고 결국 또 다른 폭풍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 싸움은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깊어지고 더 조용해집니다.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다시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앞에 놓인 것이 바로 붓과 종이였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제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제가 살아온 70년 궁중의 시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수단이었죠. 사람들이 훗날 한중록이라고 부르게 될 기록, 그것은 단순한 회상도 단순한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고독한 전쟁이었죠. 기록을 쓰기 시작한 첫날, 저는 책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가느다랗게 흔들리며 벽에 제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고 창문 너머에서는 가을 벌레들이 밤의 틈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든 걸 써도 될까?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 목소리는 제 것이었고 동시에 저보다 먼저 살아간 무수한 궁중 여성들의 것이었습니다. 옛 지혜에서는 기록은 마음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제 과거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 영빈, 영조, 그리고 제 아들 정조. 제가 본 모든 것, 들은 모든 것, 느낀 모든 것.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기묘한 사실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옛 궁중에서는 밤에 글을 쓰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쓰는 글에는 낮보다 더 진한 진심과 더 깊은 원망이 스며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이 아주 조금 이해되었습니다. 밤은 사람의 마음에서 무언가를 꺼내도록 강요하는 시간 같았어요. 그래서 한중록의 많은 부분은 새벽녘에 쓰였습니다.
그때의 저를 떠올리면 종이를 넘기는 제 손끝조차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기록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도 꽤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중록을 사실 중심의 기록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감정의 무게가 많은 부분을 흔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논쟁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어찌됐든 그 책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 쓴 기록이니까요. 진심과 전략이 반씩 섞여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깨닫게 되었죠. 제가 쓰는 글은 단지 과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제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할지까지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죽고 난 뒤에도 살아남을 무언가를 만드는 일, 제가 누리지 못한 명예를 후손들이 되찾도록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제 마지막 전쟁의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손자 순조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니 이 진실로 외조가의 이름을 다시 세워라. 그 한 문장에 제 30년 인내가 담겨 있었고, 마침내 1814년 제 친정은 복권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드디어 끝이구나. 그 무렵 제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늙은 몸은 부서지기 쉬운 항아리 같았고, 병증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때로는 젊은 시절보다 더 선명했죠. 사람들은 제 병세를 걱정하며 다가왔지만 저는 늘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있다. 그리고 1815년 겨울, 저는 경춘전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잦아들기 전 저는 아주 희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야 마음 놓고 남편에게 가는구나.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인생은 파도처럼 거셌고 때로는 칼바람 같았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제 기록, 제 아들, 그리고 제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시호를 헌경이라 불렀죠. 총명하고 예지하며 밤낮으로 경계한 사람. 사람들은 그것이 제 성품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버텼고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고 역사를 다시 써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조용히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운명 앞에서도 살아남는 지혜는 배워지는 법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한 소녀가 궁의 차가운 대문을 처음 넘던 순간에서 시작해 80이 넘은 나이에 경춘전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10살의 저는 그저 작은 새처럼 떨며 궁중의 예법을 익혔고 남편 사도세자의 불길한 변화가 시작되자 세상이 조용히 기울어가는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폭풍은 잦은 기행에서 시작해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진 명령, 뒤주에 가두라는 영주의 말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단 한 문장으로 아들의 생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울음이자 어머니의 첫 결단이었습니다.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제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의 몰락을 지켜보며 가슴 깊이 금이 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침묵을 택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들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의 길이 곧 조선의 길이라 믿고 그 단단한 등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자 순조의 시대 30년을 품어온 친정 복권이 이루어져 오래 묵은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기록이었습니다. 한중록의 글자 하나하나에는 전략과 진심, 상처와 희망이 함께 실려 있었고 그것은 제 삶을 스스로 다시 세우는 고백이자 증언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저는 살아남는 지혜, 보고, 듣고,
견디고 기록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을 제 삶의 무기 삼아 역사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는 여러분의 조용한 밤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며 사라집니다. 고요한 숨결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결국 기억을 쓴다.